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5세의 남성입니다. 저는 한 여자에게 거의 15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한 번 잘못 맺은 인연이 질긴 악연이 되어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녀는 잊을만 하면 제 앞에 나타나서 잘 나가던 제 인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여자로 인해 저는 생각도 못했던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마음고생도 심하게 해야 했어요. 1, 2년도 아니고 한 여자에게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시달림을 받아야 했던 건 그녀와 저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전처였어요. 처음 결혼을 할 때 저희들은 세상의 어떤 부부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저희들의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고 저희들은 끝내 갈라서고 말았어요. 제가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데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뒤에도 잊을만 하면 저를 찾아오는 전처를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건 제 성격이 모질지 못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누구나 아쉬운 소리를 하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인 탓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제 앞에 전처가 나타났을 때는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에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망치는 화근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전처와의 인연은 끈질긴 악연으로 변했고 저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더한 고통과 악몽 같은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악연은 이제 겨우 정리가 되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간 겪은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오늘은 마음먹고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장의사였어요. 예전에는 염쟁이라고 불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특이한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장례 지도사로 불리면서 일종의 전문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장의사를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직접 널이라고 불리는 관부터 장례에 필요한 용품들 대부분을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장의사가 되셨던 건 모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의사셨고 할머니는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제자와 국 같은 의식을 수없이 보면서 자라게 되셨어요. 할아버지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었다고 해요.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마당 한쪽에 있는 창고는 할아버지가 작업실로 쓰는 곳이어서 관이나 장례에 쓰는 물품들을 보관해 두었고 집에서는 할머니가 모시는 신령님의 신당이 차려져 있어서 촛불이 켜져 있었고 늘 향냄새가 풍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동네 사람들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버지의 집 근처에는 무서워서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가로등조차 없어서 칠흑같이 어두웠으니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던 거죠. 동네에는 제 조부모님과 아버지가 귀신 들린 가족이라고 수군거리면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놀림을 엄청나게 당했다고 합니다. 야, 저기 염쟁이 아들 간다. 어이, 염쟁이 아들! 아버지가 학교에 가면 또래 친구들은 아버지를 둘러싸고 시체를 닦고 염해주면서 먹고 사는 귀신 들린 자식이라고 놀려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이 아무리 심하게 놀려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놀려대는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짝꿍으로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친하게 된 엄마는 아버지의 집으로 놀러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엄마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음산한 분위기의 집에 오면 무서워서 바로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엄마는 이상한 그림들과 휘장이 걸려있는 신당을 보고도 전혀 겁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겁을 먹기는커녕 신기하다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다녔다고 해요. 그때 엄마를 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더니 너는 신령님이 정해준 내 며느리라고 준엄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에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네 며느리가 될 애가 곧 찾아올 거라고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엄마의 얼굴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네, 저도 앞으로 어른이 되면 성길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같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친한 친구로 지냈고 고등학생이 되자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장의사와 무당을 부모로 둔 아버지와 교제를 한다고 하니 외할머니는 기절할 정도로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오래된 초등학교 친구 사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지자 외할머니는 아버지를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 정희를 꼬시려고 허튼 수작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정희하고 만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어. 엄마는 울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외할머니는 단호했다고 합니다. 너 자꾸 우기면 학교도 안 보내고 머리 빡빡 밀어서 집에 가둬놔 버릴 거야. 아버지는 엄마를 만나지 못하자 폐인처럼 지내면서 밥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서서 외할머니를 만났다고 해요. 둘이 결혼하는 건 신령님의 뜻이고 하늘이 정한 거니 따라야 한다고 말했던 거죠. 만약 그 뜻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게 될 거라고 은근히 협박도 하셨답니다. 외할머니는 그 말을 우습게 여겼는데 며칠 뒤에 외할머니의 꿈에 무섭게 생긴 신장들 여러 명이 나타나서 네 딸은 이미 신령님이 천생연분 배필을 정해놓았다. 그러니 넌 순순히 따르거라. 안 그러면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가위에 눌리듯이 잠이 깬 외할머니는 서늘한 한기가 몸을 파고드는 춥고 떨리는 오한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외할머니는 골목길에서 차에 치여 다리뼈에 금이 가고 말았다고 해요. 그 뒤에도 신장들은 수시로 외할머니 꿈에 나타나서 위협을 가했고 그때마다 외할머니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악몽이 거듭되고 주변에서 계속 이상하고 불길한 일이 일어나자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해요. 할머니는 둘을 결혼시켜야 한다고 외할머니를 설득했고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사이로 받아주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공장을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장례뿐만 아니라 묘를 옮기는 이장에 관한 일까지 배우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다 두 분이 결혼을 한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의사 일을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하게 되셨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상조회사가 생겨나면서 장의사라는 직업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장례지도사가 대처하게 되었어요. 관이나 장례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공장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장의사를 그만두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상조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장의사로 일했던 경력을 인정받아서 특채와 같은 형식으로 상조회사에 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 겪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유산을 두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주먹 다짐까지 벌이는 꼴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벤처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제 지도 교수님이 미래가 아주 밝은 유망한 업체라고 하면서 저희 과 선배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에서 일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공무원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 내가 보니까 경호 넌 전공에 맞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곧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니까 한번 도전해봐. 저는 지도 교수님의 말만 믿고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했고 과에서 1등을 한 장학생이었어요. 과 선배이자 사장님은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도 같은 학교 후배와 같이 일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성적이나 자질이 딱 내가 원하는 인재야.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자고. 학교 후배니까 내가 특별히 챙겨줄게. 저는 사장님이 특별히 챙겨준다는 말에 은근히 다른 직원들보다는 업무적으로 편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사장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하려고 들지 않은 어려운 업무만 골라서 만만한 제게 시켰습니다. 게다가 툭 하면 야근을 시켰어요. 경호야, 이 보고서 작성 오늘 중으로 끝내고 퇴근해. 아, 네. 그런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마치지 못해서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 끝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사장이 시키면 찍소리 없이 따라야지 왜 핑계를 대고 그래? 오늘 밤을 새서라도 무조건 끝내, 알았어? 네, 사장님. 사장은 유독 저만 호되게 부려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제가 사장의 후배라서 만만하니까 막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이 제 지도 교수님과 전화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예, 교수님. 경호는 제가 아주 요긴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 자식 생긴 대로 아주 호구더라고요. 애가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제가 시키면 뭐든지 해요. 제가 부탁드린 대로 부려먹기 좋은 놈으로 잘 골라주셨어요. 사장님은 지도 교수님에게 졸업을 앞둔 학생 중 막 부려먹을 수 있는 만만한 학생을 골라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었고, 지도 교수는 저를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작은 회사를 대단한 벤처기업이라고 사탕발림을 해서 저를 속여서 이 회사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장과 지도 교수에게 보기 좋게 속은 거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때려치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전 직원이 인정하는 공인호구가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직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짠돌이 같은 사장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수군거렸어요. 야, 우리 사장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회사에 생길 때부터 일한 창업공신인데 지금까지 회식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아니래. 난 정해진 월급 말고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10원짜리 하나 받아본 적 없어. 정말 직원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노랭이 같은 놈이야. 그런데도 치 마누라는 완전히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더라. 사장 마누라는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고 다닌대. 우리들 피를 빨아서 마누라한테 갖다 바친 쓸개 빠진 놈이 우리 사장이야. 사장은 직원들에게 쓰는 돈을 병적으로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회식은 물론이고 출장비조차 주지 않아서 저희들은 업무차 지방을 내려가도 자기 돈을 써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사장에게 주면서 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쌍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일주일 동안 부산에 출장 다녀오면서 지출한 출장비 영수증입니다.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네? 제가 먼저 사비로 출장비를 썼으니까 정산을 해주셔야죠. 제 말을 들은 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야, 너 월급 안 받냐? 월급을 줬으면 됐지. 무슨 출장비를 또 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거야. 아니 사장님, 업무차 다녀온 출장비를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놀다가 온 게 아니잖아요. 전 사장의 터무니없는 말에 기가 막혀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제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 사장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까우베라고 특별히 대우해줬더니 이젠 나를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르는 거야? 이런 건방진 자식 같으니. 사장은 제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욕을 했어요. 저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어서 사장에게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사장은 직원들 알기를 자기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업무에 의욕이 없었어요. 회사에 어떻게 되든지 그저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업무가 제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은 늘 저만 닥달하면서 야근에 철야까지 시켰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초집중해서 사장이 지시한 업무를 끝내고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일어서는데 코피가 주르륵 쏟아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다녔던 건 저의 모질지 못한 성격 때문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희망도 안 보이는 거지 같은 회사 당장 때려치울 거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사장 앞에 서면 그만두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업무 지시만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의 직장 생활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쫄딱 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사장의 마누라가 회사 공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사장의 마누라는 자주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다녔고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반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화난 사람처럼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오면 사장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여보, 1,000만원만 줘봐. 새로 나온 루땡땡 가방이 아주 잘 빠졌더라고. 근데 한정판이라서 서두르지 않으면 품절된단 말이야. 여보, 지금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그 가방 다음에 사면 안 될까? 내가 한정판이라고 말했잖아. 다음이 어디 있냐고. 당신한테 돈이 없으면 회사 공금이라도 가져와.
오늘 중으로 예약하고 사야 한단 말이야. 여보, 당신이 옷이며 가방이며 구두며 필요도 없는 거 사느라고 회사에서 돈 가져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곧 대금 결제도 해야 되고 지금은 안 돼. 뭐? 당신 확실하게 말해. 내가 중요해 아니면 회사가 중요해? 아니 그건 당신이 중요해. 그럼 됐어. 당장 돈 가져와서. 알았어 여보. 사장은 마누라 앞에서는 고양이를 만난 쥐처럼 꼼짝을 못했습니다. 사장은 자기 마누라의 명품 구입을 위해서 회사의 공금까지 빼다가 바쳤어요. 직원들의 출장비는 아까워서 벌벌 떠는 인간이 1,000만 원이 넘는 호화 사치품을 산다는 마누라에게는 공금까지 선뜻 빼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어요. 회사는 눈에 띄게 형편이 기울어 갔습니다. 그러자 직원들도 하나씩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만뒀습니다. 사장은 마누라에게 바친 공금을 메꾸기 위해서 매일같이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돈을 빌리러 다니는 형편이 되었죠. 저도 이제는 미련 없이 이 회사를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할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제해야 할 대금을 구하지 못해서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몰리게 되었던 거죠. 사장은 마지막 방법으로 마누라에게 그녀가 가진 명품들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애원했지만 펄쩍 뛰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돈이 다 떨어진 사장과 이혼을 하고 갈라서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 마누라에게 그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돈을 갖다 쓰는 현금 지급기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사장은 마지막까지 마누라에게 이혼은 안 된다고 매달렸지만 그녀는 매정하게 사장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도교수의 말만 듣고 입사했다가 2년 만에 백수가 되고 말았어요. 회사가 망한 다음에 아내까지 잃은 사장은 폐인처럼 술에 절어서 사는 서글픈 처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가 복사기나 프린트기 같은 사무용품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회사에 영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전공과 경력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직에 지원을 했고 몇 군데 면접도 보았지만 취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계속 백수로 지낼 수는 없어서 무작정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영업을 하게 되니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고객들의 불평, 불만이나 갑질을 당하는 날이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맥이 쭉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영업 실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고객들과 특별하게 약속이 잡혀있지 않아도 일단 외근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무실에서 나오긴 했지만 특별히 영업을 하러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걷다가 지친 마음을 쉬려고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보면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카페의 여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제게 다가오더니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앉아도 될까요? 저는 눈을 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녀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방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 네,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녀는 제 앞에 앉더니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고민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힘없이 웃으면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매일같이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마음이 편할 날이 없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그럴 때는 누군가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면 힘이 되기도 해요. 라고 말한 다음에 제가 쏟아내는 푸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힘이 들고 지쳐도 회사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말을 모두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속이 시원해졌어요. 이런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법이에요. 손님처럼 마음속에 가득하게 걱정과 불만이 쌓여있는 분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힘들고 지칠 때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제가 다른 건 못해드려도 말벗은 되어줄게요. 그녀는 끝까지 웃으면서 제게 기운내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회사에서 실적 문제로 압박을 받아서 탈출구가 필요할 때는 그녀의 카페를 찾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언제나 저를 편안한 미소로 맞아주었고 저의 친절한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친해진 다음에 저는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카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선배가 주인이었고 자기는 그 선배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30살이라는 그녀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아직 젊은 나이에 비해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녀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어부였다고 해요. 할머니는 포구 근처에서 뱃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순진한 처녀였던 그녀의 엄마는 성인이 된 뒤로 도시로 나가지 않고 할머니의 식당 일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큰 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을 말아먹고 고향으로 돌아와 배를 타게 된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뱃사람을 사이로 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녀의 부모님이 서로 죽도록 사랑한다고 한사코 우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탄 어선이 풍랑에 침몰을 했고 행방불명이 되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며칠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그녀의 엄마는 슬픔에 잠겨서 지내다가 바닷가를 떠나 도시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무작정 서울로 간 뒤로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녀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20살이 되자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랐던 그녀의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다녔고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직업 속에서 사장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동거를 하기도 했지만 몇 달 만에 다른 여자가 생긴 동거남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실연의 아픈 상처를 받은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 죽을 용기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니 굴곡이 없고 사연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와 저는 말벗을 넘어서 애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가장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어요. 정미씨,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미씨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특별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정미씨와 진지하게 만나면서 교제를 하고 싶어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녀도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진작부터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통한 저희들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이미 몇 달간 만나온 터라 바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기로 했어요. 혼자 살다가 아내가 생기자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여인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이제는 집에 가기 전에 식당에서 혼밥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제가 가진 고민을 언제든지 들어주고 의논할 사람이 생긴 것도 큰 힘이 되었어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자 저는 새삼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매일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힘들고 지루한 일상이었는데 아내는 제가 지칠 때를 귀신같이 알고는 여보 힘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 내가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 사랑해 라는 문자나 톡을 수시로 보내주면서 제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제가 힘을 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러오는 아내의 배를 볼 때마다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자 실적이 눈이 띄게 나아졌습니다. 상사들은 매달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저를 보면서 이래서 남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부모가 안 계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 엄마가 집으로 와서 아내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아들이 돌을 지나자 아내는 제게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애도 생겼는데 당신 혼자 벌어서는 힘들 거야. 앞으로 돈이 들어갈 일도 많을 테니까 나도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 마침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주부사원을 모집한다고 해. 저는 아내가 그냥 집에서 아들만 키우면서 살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오래 일을 쉬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낯선 여자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저기 최정민 씨 남편 되시나요? 네, 그랬습니다. 누구시죠? 저 그쪽 와이프 문제로 중요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요. 시간 좀 내주세요. 낯선 여자는 아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듭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만나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카페로 나가보니 4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용건부터 말할게요. 당신 마누라 최정미가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는데 그녀는 제 아내가 자기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똑똑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들을 꺼내서 제게 보여주었어요. 자, 보셨죠? 이게 그것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예요. 전 남편하고는 이혼 소송 중이고 당신 마누라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알아서 처신하세요. 전 엄청난 충격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모두 사실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직속 상사인 그 남자에게 업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주 술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술김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는 끈질기게 아내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와 있었던 일을 제게 말하겠다고 아내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그가 요구하는 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남자의 마누라가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면서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아내는 6개월이 넘게 그와 만나왔는데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내는 철저하게 저를 속였던 겁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그냥 무서웠어.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서 차마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아내는 울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내에게 배신감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애 딸린 유부녀가 직장 상사랑 몇 달을 놀아나고도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 당신의 남편인 나를 속이고 가지고 놀았어. 여보, 무서워서 그랬단 말이야. 정말이야, 믿어줘. 그 자식이 좋아서 그랬던 게 절대 아니라고. 아내는 절규하듯이 제게 매달렸어요. 아내는 끝까지 그놈이 협박을 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그가 하는 더러운 요구에 응했던 것이지 그놈이 좋아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보, 나도 잘못했다는 거 알아.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진성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부탁이야. 저는 눈물을 쏟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아내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점점 사라졌고 아내가 딱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외도를 안 엄마도 제게 아내를 용서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하기 마련이야. 저렇게 잘못했다고 비는데 이번은 덮어주자꾸나. 저는 엄마의 말대로 아내를 용서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놈의 마누라가 제기한 상간녀 소송이었어요. 법정은 아내에게 그녀에게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그만한 돈이 없었기에 할 수 없이 제가 아내의 위자료를 대신 물어주어야 했어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당한 아내의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용서해주는 착한 남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제부터는 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제게 면목이 없어서 2년 동안은 조용히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자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우겼어요. 아내가 매일같이 직장을 다니겠다고 해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저는 아내가 또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아내의 불륜 상대는 직장 상사였고 아내는 그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난 직장 상사는 완전히 다른 말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최정미란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저한테서 돈을 빌려간 다음에 갚지 않아서 제가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대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최정미가 먼저 제게 꼬리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아내의 내연남은 아내가 먼저 유혹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아내의 동료 몇 사람을 만나본 다음에 충격적인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미 씨는 남자의 굶주린 여자 같았어요. 정 과장님 말고도 거래처 직원이나 사장들하고도 그랬고 그런 관계를 맺었을 겁니다. 아내는 직장 내에서 말만 하면 되는 해픈 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만 사랑하는 척하고 얌전한 아내가 아니라 직장에서는 만나는 남자들마다 유혹하면서 새끼를 부리는 불려우 같은 여자로 통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한 번은 당신을 믿고 용서해줬는데 이제 안 되겠어. 나 당신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내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좋아, 전 그렇다면 이혼하자. 당신도 내가 어떤 년인지 모두 알았으니 구차하게 변명 같은 거 늘어놓고 싶지도 않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내는 자기가 아주 대단히 장한 일이라고 한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어요. 여자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일로 쪼잔하게 마누라를 몰아세우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나도 같이 살 생각 없어. 저는 뻔뻔스러운 아내의 말에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내는 아들은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전 혼자 살면서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아픈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죽어라 일만 하면서 모든 걸 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저는 회사에서 최연소 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발로 현장을 뛰지 않고 부하 직원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자 저는 여러 여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을 넘긴 나이에 만난 재혼 상대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속물근성이 가득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제가 가진 경제적인 조건에만 눈독을 들였어요. 자기들은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주제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자기를 데려갈 남자는 집은 물론이고 재산도 적어도 몇 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녀들은 결혼이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자기 인생을 책임질 노후 대책으로 남자를 이용하려고만 들었어요. 돈이 있는 남자라면 애정이나 사랑 같은 건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는 태도였어요. 저는 그런 여자들을 만나면서 중년의 재혼은 조건이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큰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은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소개했어요. 그녀는 외모도 좋았고 지적이었고 저와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갔어요. 재력이 있는 여자라면 적어도 저의 경제적인 조건에 목숨을 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몇 달간 교제를 하면서 관계가 깊어졌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주식에 묶여있는 돈이 많아서 여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1억을 요구했어요. 저한테 그 정도 여유는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 자기가 가진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전부 자기 거야. 자기도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1억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이젠 투자라고 생각하라니 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에 대한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사업을 하기는 고사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연히 노래방에서 만난 지인에게 사기치기에 좋은 남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말했고 그는 저를 떠올리고 그녀를 여성 사업가라고 하면서 연결시켜 주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둘은 그 돈을 나눠 가졌을 겁니다. 만나는 여자들마다 저를 실망시켜서 저는 재혼은 단념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아들을 데리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어요. 나 재혼할 거야. 그러니까 진성이 이제부터 당신이 맡아서 키워. 전처는 그 말만 남기고 제게 아들을 떠넘기듯이 맡기고 가버렸어요.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은 멀뚱하게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들은 기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한눈에 보이기에도 아내는 아들에게 정을 주지 않고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키웠던 것 같았어요. 저는 머뭇거리면서 눈치만 보는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정을 주면서 키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밝고 환한 개구장이 같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없는 제 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었어요. 아들도 제게 원장님이 너무 잘해준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특별히 챙겨주는 원장님이 고마워서 선물 사들고 학원을 찾아갔어요. 진성이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진성이를 보면 죽은 제 아들이 생각나서 그래요. 원장은 아주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하굣길에서 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했어요. 살아있었다며 제 아들과 동갑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제 아들은 그녀의 아들과 성격이나 외모 등 여러 가지로 비슷해서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 아들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그 뒤에도 몇 차례 학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녀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이혼의 아픈 경험을 가진 처지여서 제게 그녀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집을 가던 제 발길은 자연스럽게 학원 쪽으로 향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된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불청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처였어요. 전처는 저를 찾아와서 재혼한 남자가 이혼을 했다고 울먹이면서 다시 재결합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진성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우리 과거는 모두 잊고 새 출발하자.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나를 다시 받아줘. 정말 뻔뻔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아들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 놓고 이제 와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같이 살자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진지하게 재혼을 하려고 만나는 여성이 있다고 말하고 전처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포기하지 않고 저와 아들 주위를 얼쩡거렸어요. 전처는 아들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처는 아들을 방어막으로 앞세웠어요. 아빠,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은 아들의 진심이 아니었고 모두 전처가 윽박지르면서 교육을 시켰던 것이었죠. 저는 모른 척 했지만 전처는 아예 짐까지 가지고 제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보, 그 자식이랑 헤어지고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안 받아줘도 좋아.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만 해줘. 전처는 이번에도 눈물 공세를 펼치면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전처를 야박하게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전처가 제 집에서 지낸 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학원 원장이 제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를 만난 그녀는 아주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진성이 엄마 다시 합치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미우나 고우나 본처와 같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진성이도 자기 엄마와 같이 살게 되면 좋아할 거예요. 원장은 전처가 학원으로 찾아와서 저와 곧 재결합할 예정이니까 저희들의 만남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어요. 전처가 이렇게 저와 다시 합치기를 원했고 원장도 저와 재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니 저는 고민하다가 전처를 다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망설이다가 재결합의 조건으로 자기 빚을 갚아달라는 말을 했어요. 재혼한 그놈 때문에 내가 빚을 좀 졌어. 아휴, 내가 그런 백수건들 같은 놈한테 속아서 이 지경이 됐어.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왜 빚을 졌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재혼남이 돈이 제법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재혼을 결심했는데 알고 보니 그놈은 돈은커녕 직업조차 없는 백수건달이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놈은 도박을 할 돈이 떨어지면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소리를 질러댔고 그러면 그놈은 어김없이 아내에게 힘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혼하고 저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아내의 빚은 전부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도 저는 아내의 빚을 갚아주고 다시 합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숨기고 있던 경악스러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재혼남과 여전히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혼남은 아내의 말대로 백수건달이 아니었고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내는 빚이 있다고 저를 보기 좋게 속이고 5천만 원을 받아가서 도박으로 탕진해버렸어요. 도박에 빠진 건 아니었던 거죠. 저는 2번이나 이 악독한 년한테 속아서 돈을 뜯겼던 겁니다.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내의 내연남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도 알려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도록 만들어주었어요.
아내는 발악적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성이를 봐서라도 없었던 일로 해줘. 진성이한테는 엄마가 꼭 필요하단 말이야. 아내는 미친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아들은 전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니야, 나 엄마 싫어. 나를 방에 가둬놓고 밖에서 술만 마셨잖아. 밥도 안 주고 하루 종일 어두운 방에 가둬놨잖아.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그동안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왔던 거예요. 아내는 술과 도박에 빠져서 어린 아들을 집에 방치해 놓고 밥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이 울기라도 하며 험한 욕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찾아가서 아내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원장이 고민하면서 망설이자 아들은 원장에게 달려가서 그녀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저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인연으로 만났던 아내는 몇 번이나 질긴 악연이 되어서 저를 괴롭히더니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서 처벌받은 후로 다시는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사랑해주는 그녀와 함께 늦었지만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46세 여성입니다.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 눈치를 보면서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기막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이 시누이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지나치게 반응하는 과대망상증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누이가 시댁과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하고 시댁으로 오면서 저의 악몽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누이와 제가 마찰을 빚으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자기 딸인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가지 이상의 행동을 하는 시누이에게 시달리면서 피를 말리는 날들을 보면서도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참으면서 시집살이를 계속했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저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남편도 어이가 없는 짓을 저질러서 저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용만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본색을 드러내자 저는 이혼녀라는 낙인 같은 딱지보다는 제 인생 역시 중요해서 결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남편과 갈라서기 전까지 저는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제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눈물만 삼켜야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와서 눈물부터 솟아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렸기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기막힌 시집살이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뱀을 잡는 땅꾼이셨고 엄마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두 분 모두 태어나서 도시 구경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산골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오셨어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오빠 동생 하면서 자랐던 사이였다고 해요. 부모님에게 그들이 태어난 산골은 세상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천직처럼 알고 살아오시다가 뱀을 잡아서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땅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엄마와 결혼을 한 뒤에 아버지는 산을 누비고 다니면서 뱀을 잡으셨고 농사는 엄마가 맡아서 지으셨어요. 산골에서 농사라고 해봐야 밭을 일궈서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같은 걸 심어서 걷어들이는 정도였어요.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저희 식구들의 먹거리를 키우는 것이었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지내셨고 제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워낙 깊은 산골이다 보니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구경도 못 해봤고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학교는 아주 멀었어요. 산골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통학버스를 운영했는데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도 집에서 30분이 넘게 걸어서 산 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유능한 땅꾼이셨어요. 다른 땅꾼들보다 뱀을 잡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거든요.
아버지는 뱀뿐만이 아니라 진해나 다른 약으로 쓰이는 곤충들도 잡으셨고 가끔씩 자연상 송이나 산삼 같은 것도 산에서 발견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희 식구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 방심하셨는지 독사를 잡으시다가 팔을 물리고 말았어요. 워낙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라 순간적으로 방심을 하셨던 겁니다. 다행히 아버지와 같이 있던 동료 땅꾼이 응급처치를 하고 급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왼쪽 팔의 신경이 일부 마비되어서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땅꾼을 포기하고 엄마와 같이 농사만 지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자 엄마는 아버지에게 서울로 가서 살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땅꾼 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지만 엄마는 아버지에게 저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도시로 나가서 살자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는 도시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서울에 가면 눈 뜨고도 코를 베인다는 말도 있잖아. 서울 사람들 전부 사기꾼들이야.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은 이용당하기 딱 좋아. 산골짜기에 틀어박혀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살 바에는 서울로 가서 코 베이든 이용을 당하면서 사는 편이 100번 나아요.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서울로 가요. 아버지는 도시보다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산골에서 살겠다고 하셨지만 엄마는 그렇게 살다가는 저한테도 가난을 물려주게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저를 데리고 산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두 분은 결단을 내려서 서울로 오셨지만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팔이 불편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막노동을 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아버지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한 번 일을 한 현장에서는 아버지를 다시 부르지 않았어요. 경비원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셨는데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아버지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으려고 매일 백방으로 알아보는 동안 엄마도 나서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파출부로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출부로 일하시던 엄마는 드럼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서 주인 아줌마에게 구박을 당하기도 했고 건물 청소를 하시다가 여러가지 실수를 하시기도 하셨다고 해요. 두 분은 너무 순박하고 착하셔서 이용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어쩌다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했던 아버지는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세상 물정을 몰랐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속이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은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하셨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매일같이 죽도록 일을 했지만 형편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러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되셨습니다. 그 시절 저희 식구가 서울에서 살던 동네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뒷골목에 있었어요. 시장 뒤편의 골목은 들어서기만 해도 하수구 냄새가 확 풍겨왔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쥐나 바퀴벌레 같은 것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국 같은 곳이었죠. 집집마다 쥐가 들끓어서 골칫거리였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나서서 쥐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에서 생활하던 아버지는 징그러운 쥐나 벌레를 어떻게 퇴치하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로 집안의 어느 곳에 숨어서 사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부업으로 동네에서 쥐를 잡아주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한두 달 정도가 지나자 그 지저분한 동네에서 쥐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아주머니 한 분이 아버지에게 해충 구제업체에서 일을 해봐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정씨는 쥐나 바퀴벌레 없애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네. 이참에 아예 직업으로 해보는 게 어때요? 내 친구 아들놈이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거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다리 놔줄게. 아버지는 그 아줌마의 소개로 해충 구제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주로 식당이나 빌라, 아파트에서 해충을 없애주는 일을 하게 되셨는데 드디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은 아버지는 맹활약을 펼치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작업을 한 곳에서 그런 해충 같은 것은 싹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회사에도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월급 외에 수당도 받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저도 부모님만큼 서울이란 큰 도시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환경과는 너무 달라서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없었고 늘 혼자 조용히 지냈어요. 다른 친구들도 시골에서 온 저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아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게 변변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자 저도 서울 생활과 학교에 적응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리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얌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살았던 산골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런 곳에서 살아서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서울 지리에 낯선 저를 데리고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런 좋은 친구들 덕분에 저는 빠르게 서울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고3이 되자 저는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세정아, 지금은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네가 결혼할 때를 생각해봐라. 요즘 세상에서 남자든 여자든 대학 졸업장 없으면 결혼도 못해. 산골에 처박혀서 중학교만 겨우 마치고 살아온 네 아버지나 나를 봐라. 넌 어디라도 대학을 들어가라. 엄마, 지금 넘치는 게 대학생이야. 그래서 대학 나와봐야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해. 대학 졸업하고도 몇 년씩 취업 재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럴 바에는 등록금도 아끼고 지금부터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해. 그건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직장 있는 고졸보다는 백수인 대졸을 더 취급해주는 게 지금 세상이야. 엄마는 끝까지 대학을 가야 한다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대 간호학과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저는 취업에 유리한 대학들을 찾아보고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도 해본 결과 간호학과가 가장 무난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성적이나 조건이면 무난하게 합격이 될 것 같았거든요. 간호학과에 간다고 하니 엄마도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엄마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이름 뒤에 대학만 붙으면 모두 똑같은 줄 알고 계셨거든요.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를 다닐 때 병원에 실습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선배 간호사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저를 대해주었고 업무도 크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에 비해서 꽤나 좋은 직업이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자 실습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 고되고 힘든 극한 직업이 간호사라는 걸 몸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간호사들은 엄하게 업무를 가르쳤어요. 환자를 대하는 법이나 차트를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로 욕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하면 인격 모독을 당하기도 했어요. 또 간호사들을 무시하는 의사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일부 진상 환자들 때문에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 술이 취해서 싸우다가 다친 남자 환자들 중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거나 간호사를 우습게 보고 욕을 하면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란 말처럼 7년이 지나자 저는 병동에서 어느 정도 고창급 간호사가 되었고 후배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가르치기도 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도 병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입원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가 차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였어요. 그런데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하고 한 달이 넘게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환자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매일 몇 번씩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도 하게 되면서 제법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환자는 퇴원을 하게 되자 저기 세정씨 연락처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고 쑥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 연락처를 왜요? 그게 세정씨만 괜찮으면 태어난 뒤에도 연락드리고 한 번씩 만나고 싶어요. 그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서 저와 계속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제게 마음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연락처를 묻는 그의 모습이 귀여워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전에도 입원해서 친해진 남자 환자들이 제 연락처를 물어서 가르쳐 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연락을 해온 남자는 아직 없었어요.
저는 이 남자도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호기심에 연락처를 묻기는 했지만 막상 연락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는 제게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했어요. 그는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남자가 숫기가 없고 수줍음이 많은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자라고 너무 설치고 다닌 성격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의 성격이나 외모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일단 용기를 내서 제게 다가오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건 세정씨가 처음입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세정씨한테 반했어요. 근데 제 성격이 속에 있는 말을 바로 뱉어내지 못하는 편이라 우물쭈물 망설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더 주저하다가는 세정씨한테 제 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정말 어렵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는 솔직하게 저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성격을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의 솔직 담백한 태도와 성격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기철씨가 싫지는 않아요. 전 첫눈에 반해서 바로 사랑에 빠지는 커플도 있지만 오랫도록 친구처럼 만나서 조금씩 정이 들어가는 커플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부터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해요. 좋아요. 제 데이트 신청을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도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했던 거였죠. 저희들은 1년 정도 다른 커플들처럼 데이트를 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제게 말을 편하게 하게 되었고 저는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만나온 시간이 1년이 지나자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만나면서 느낀 건 그가 아주 괜찮은 남자라는 것이었어요. 여자를 배려할 줄도 알고 성격도 차분하고 꼼꼼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직업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엄마가 하는 식당 일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주 제게 나중에 엄마가 그 식당 나한테 물려준다고 했어. 그러면 식당만 제대로 운영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식당이라고 해봐야 그냥 동네에 널려있는 작은 식당 정도로 생각했던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나이 30을 바라보는 남자가 직업도 없이 엄마 밑에 얹혀서 지낸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식당 일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넌지시 말했어요. 오빠, 남자가 엄마가 하는 식당 일이나 거들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가 되더라도 다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 제 말을 들은 그는 자기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와보라고 했어요. 만난 지 1년이 되도록 저는 남편이 일한다는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그의 식당에 가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코딱지만한 동네 식당이 아니었어요. 식당은 2층으로 되어 있었고 엄청나게 컸어요. 인터넷 카페 여러 곳에 맛집으로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주말이어서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고 대기표를 뽑아 들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와 결혼한 뒤에 저 식당만 가지게 된다면 정말 평생 노후가 걱정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엄마와 같이 제게 다가왔어요. 네가 세정이냐? 말로만 들었는데 제법 곱상하게 생겼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떨결에 시어머니와 첫 대면을 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인사 같은 건 나중에 하고 너도 이리로 와서 일 좀 도와라. 시어머니는 바로 제 손을 잡고 끌듯이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키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조리가 된 음식을 나르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친구들과 만날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를 보니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약속까지 취소하면서 하루 종일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일을 도왔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이 한가해지자 그제서야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시댁에서 대대로 운영해오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전통 맛집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시댁에 시집을 오면서 식당에서 일을 했고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대를 이어서 물러받으셨다고 해요.
너도 봐서 알겠지만 이 식당이 제법 장사가 잘 된다. 지금이야 내가 몸이 성해서 버티면서 장사를 하지만 몇 년이나 가겠니? 결국은 기철이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면 이 식당이 네 것이나 마찬가지지.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넓고 큰 식당이 내 거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흥분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설레임으로 불타오르는 제 가슴에 남편이 기름을 들부었습니다. 우리 집이 재산이 제법 있어. 엄마가 은퇴하면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남편이 이 말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간호사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듣자 하니 간호사로 일한다고 하던데 결혼하면 그 짓은 그만두고 식당에 나와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라. 앞으로 식당 안주인이 되어서 사람들 부리면서 네가 모든 걸 알아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말씀만 들으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에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장남이었어요. 손이 시누이는 1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하면 분가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결혼한 뒤에 분가를 하면 엄마 혼자 남아서 너무 외롭잖아. 그리고 우리가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하루라도 빨리 식당을 물려받을 수 있어. 알았어. 그건 당신 뜻대로 할게. 나 장남이면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 저는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모두 남편이 장남이라는 말을 듣자 어머, 그러면 혹시 나중에 시어머니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말은 쉬운데 여자한테는 정말 할 짓이 못돼. 제 친구 중 하나는 종갓집 장손과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하고 도망치듯이 시댁에서 탈출한 후배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힘들다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막상 닥쳐보니 놀라웠다고 합니다. 1년에 제사만 12번을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모든 준비를 그녀가 도맡아서 해야 했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그저 종부인 그녀에게 맡겨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의를 중요시하는 시댁 어른들은 종부인 그녀의 사소한 행동이나 옷차림까지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녀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견뎠지만 3년 만에 남편에게 제발 이혼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장남과 결혼하면서 시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병드시면 제가 언젠가는 모셔야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렇지만 제 친구들은 결혼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세정이 너도 지금은 시부모님 모시는 게 뭐가 어렵냐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면 생각이 확 달라질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지면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친구들 말대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결혼 후에 병원을 그만두고 시작을 해보니 식당 일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재료 준비부터 여러 메뉴들을 조리하는 방법부터 제게 가르치셨어요. 음식을 하는데 뛰어난 재능은 없었지만 저는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도 좋아서 한번 보면 웬만한 건 모두 따라할 수 있었어요. 식당의 주 메뉴는 갈비찜과 곰탕이었어요. 갈비찜은 양념을 준비하고 고기의 핏물을 제거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를 이어 전해오는 양념 비법을 제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아무리 손재주가 좋다고 해도 말만 듣고 몇 번 만에 양념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었어요. 역시 음식이란 머리보다는 손과 오랜 경험으로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설탕물이지 양념이냐? 이렇게 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넌 눈하고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가 실패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고 심할 때는 욕까지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시련이 따르는 거라는 걸 간호사 일을 시작할 때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수없이 반복을 거듭했습니다.
식당 일은 음식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고기며 재료들을 얼마나 주문해야 하는지도 계산을 해야 했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 관리나 감독 같은 경영자적인 능력도 있어야 했어요. 더구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20명이 넘을 정도여서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식당 일을 배워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혹독하고 지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1년이 지나자 저는 식당 운영과 요리를 하는 걸 어느 정도 익히게 되었어요. 그때 결혼했던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짐을 싸들고 시댁에 들어왔고, 그날 저는 손이 시누이와 첫 대면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상견례는 물론이고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가 있다는 말만 들었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어요. 남편도 시누이에 대해 말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누이가 이혼을 한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1년 만에 혼인이 파탄이 났다면 당연히 남자가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누이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시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원인은 시누이가 가진 정신질환 때문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과도한 집착과 피해망상이 있었어요. 시누이는 어떤 것에 느낌이 한번 꽂히면 무슨 수를 쓰든지 끝장을 보려고 들었고, 만약 누군가 그걸 방해하면 사생결단을 하려고 들었어요. 게다가 피해망상도 있어서 사람을 극도로 불신하면서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상상을 하곤 했답니다. 시누이의 정신질환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시누이의 성격은 아주 밝고 사교성이 좋은 원만한 성격이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아주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반장을 맡게 된 적이 있었는데 시누이의 반 학생 중에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따금씩 담임선생님이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그날은 선생님이 시누이에게 소지품 검사를 맡기고 교무실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반장이라도 같은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가방에서 담배가 나오자 시누이는 정색을 하고 선생님에게 말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 학생은 어이가 없어서 벙쪄버렸다고 해요. 야, 같은 친구끼리 그냥 덮어줘야지. 네가 뭔데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겠다는 거야? 난 그렇게 못해. 이건 분명히 규칙 위반이야. 규칙을 어겼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해. 뭐? 아주 대단한 꼰대 나셨네. 웃기지 말고 그거 이리 내놔. 안 돼.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돼. 그 물건을 두고 시누이와 그 여학생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누이는 그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말을 선생님에게 말했고 여학생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시누이에게 독한 앙심을 품은 여학생이 자기와 친하게 지내던 일진들을 꼬드겨서 시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졸업을 할 때까지 이어진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은 시누이의 정신상태를 망가뜨리고 말았던 거죠. 처음에 시누이는 대인기피증 증상을 보이다가 편집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던 대학의 진학도 포기하고 장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자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식당에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아진 줄 알았던 시누이의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족들끼리 와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시누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너희들 내 욕하고 있었지? 내가 다 들었단 말이야. 그들은 시누이가 자기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자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했지만 시누이는 길길이 날뛰었다고 해요. 거짓말하지마. 니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정신병자라고 수근거리는 거 들었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들아. 전부 죽여버릴 거야. 시누이는 미쳐서 날뛰면서 손님들의 상을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나서서 겨우 말렸고 시어머니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과를 하고 식사비를 받지 않는 걸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더 손님들과 부딪히며 문제를 일으키자 시누이는 식당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집에 있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시누이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건 모두 시누이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정희주라는 여의사는 시누이를 1년간 정성껏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끈질긴 그녀의 노력 덕분에 신우이는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신우이의 정신적인 문제가 나아지자 그녀는 신우이에게 맞는 남편감을 수소문해서 결혼까지 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결혼 후에 점차 증상이 나빠져 갔고 급기야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답니다. 신우이는 전 남편이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기만 해도 불륜을 의심했고 집으로 찾아온 여자 동료를 내연녀로 의심해서 쌍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뽑아버리기도 했다고 해요. 신우이의 병적인 집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그는 이혼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의사는 신우이의 상태가 나빠진 게 전 남편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신우이의 전 남편에게 매일 약을 꼬박꼬박 먹여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전 남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신우이에게 약을 제대로 챙겨 먹이지 않아서 다시 나빠졌다는 거죠. 시댁으로 돌아온 신우이는 다시 그녀의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신우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아직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누군가 항상 곁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내일부터 네가 신우이 옆에서 수발을 좀 들어야 되겠다. 나와 네 남편은 식당 일을 해야 하니까 너밖에 신우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신우이의 옆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신우이는 마치 럭비공처럼 언제 발작을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가도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고장난 인형처럼 같은 말을 10번, 20번, 30번을 계속 반복했어요. 처음에 저는 언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신우이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건 신우이를 더 자극하는 꼴이 되었고 신우이는 화를 내면서 저를 노려보면서 욕을 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넘어가야 했습니다. 식욕이 없다고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굶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정신없이 밥을 퍼먹기도 했어요. 그때 그만 먹으라고 말렸다가는 난리가 벌어졌어요. 여의사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서 신우이와 대화를 하면서 심리상담을 했고 약도 처방해 주었어요. 증상은 많이 좋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약을 잘 챙겨 먹는 거예요. 여의사는 제게 신우이에게 약을 먹이는 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분고분하게 약을 잘 먹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약을 주면 바로 던져버렸어요. 너 이게 무슨 약이야? 나한테 이거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 나쁜 년아. 신우이는 도끼가 바짝 오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신우이 때문에 전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친구들과 전화를 하면서 답답한 신세에 대한 한탄을 하곤 했어요. 그날도 저는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떨다가 신우이를 살펴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얼마쯤 지난 뒤에 숨이 막혀서 잠이 깼어요. 눈을 떠보니 신우이가 제 몸을 올라타고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신우이를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너 누구랑 전화했어? 나를 죽여달라고 다른 놈한테 시켰지? 그렇지. 그렇지만 나보다 네 년이 먼저 죽을 거야. 신우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제게 달려들었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신우이를 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신우이와 같이 있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얼굴도 푸석해지고 체중도 줄어들고 머리까지 빠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헬쓱하고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우미 한 명만 붙여주세요. 혼자서 정상이 아닌 신우이를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주는 네 신우이가 다 나았다고 하던데 넌 아직도 네 신우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 사람을 쓸 것 같았으면 내가 왜 너한테 그 일을 맡겼겠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라. 희주가 다른 혼처를 찾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우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저를 나무라셨어요. 하루만 같이 있어보면 바로 신우이의 상태가 어떤지 알 텐데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제게 맡기고 딸을 자기가 돌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르름판을 걷듯이 신우이와 저의 불안한 동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의사는 집에 와서 신우이와 상담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소연을 하듯이 신우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일반인인 제가 봐도 신우는 정상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목을 조르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세정씨가 힘든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 어머님도 말하셨겠지만 제가 좋은 혼처를 다시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수고해줘요. 약 잘 먹여요. 여의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우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지만 남편은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어요. 당신 엄마한테는 절대 그런 말 하지마. 누나를 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다가는 날벼락이 떨어질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절대 반대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아주 무서운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물론 아주 드물게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신우이를 집에 방치해두는 건 더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신우이를 병원에 보내자고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우리가 가질 식당만 생각해. 곧 누나가 재혼하고 나면 그 식당 우리 거란 말이야. 희주가 적당한 남자 찾았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여의사가 신우이의 재혼 상대를 찾았으니 곧 둘을 만나게 할 거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의사를 희주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에 여의사와 남편은 동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 말을 높여주는 게 예의였어요. 더구나 그녀는 누나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였기에 깍듯이 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친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여의사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꾸미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모두 알게 되고 몸이 떨릴 정도로 전율과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의사는 집에 와서 신우이와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컨디션이 좋은지 아주 얌전하게 여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착하지. 내 말을 들어야 정신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전 선생님만 믿어요. 신우이는 아이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여의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커피와 과일을 먹으면서 여의사와 신우이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상담을 마친 여의사는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신우이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여의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도 여의사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여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자기야, 이번엔 확실한 놈으로 골랐다니까. 저번에 찾은 놈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였어. 이번에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놈으로 골랐으니까 신우이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을 거야. 아휴, 생각 같아서는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하는 건데. 그래, 할망구가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정신병원에는 못 보낸다고 하니 어떡해. 식당 받아낼 때까지는 비위를 맞춰줘야지. 그래 자르기야, 사랑해.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까지 병신 같은 당신 마누라한테 신우 잘 돌보라고 말해 놓을게. 그리고 당신은 절대 신우이 가까이 하면 안 돼. 상태가 아주 위험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았지? 식당만 넘겨받으면 자기도 그년하고 이혼하고 정리해버려. 이혼 가치가 없는 년하고 같이 살 필요 없잖아. 여의사 말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신우이가 거의 나아졌다고 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상태를 보면 당장 입원을 시켜야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차선책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신우이를 속여서 떠맡길 남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여의사와 남편이 내연관계였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신우이만 시집가게 해주면 자기 식당을 여의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야말로 병신같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식당은 고사하고 빈손으로 내쫓길 처지였어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여의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한 달만 고생하세요. 그러면 신우이가 재혼을 할 거고 세정씨도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입꼬리를 놀리는 그녀의 뺨을 갈겨주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여의사가 한 말이 사실인지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여의사가 불륜관계라는 것도 입증해야 했죠. 저는 신우이가 재혼을 할 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신우이가 재혼을 하게 되었으니 곧 식당을 그녀에게 주겠다는 말을 했고 남편에게 이제 그만 저와 갈라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애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내가 애를 만들지 말라고 한 거야. 괜히 애가 있어봐라. 이혼하는데 얼마나 골치 아프고 걸리적거리겠니? 맞아. 엄마는 역시 성경지명이 있다니까. 저는 둘의 대화를 녹음했고 추가로 몇 가지 증거들을 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남편은 난데없이 찾아온 변호사로부터 제가 이혼 소송을 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제게 달려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이혼 소송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놀라서 소리치는 남편을 보자 가증스럽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희주라는 연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물론 증거도 있으니까 오리발 내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나는 당신하고 어머니가 처음에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던 식당 위자료로 받아야 되겠어. 뭐? 당신 미쳤구나. 좋아, 마음대로 해. 희주하고 내가 가만히 당할 것 같아? 남편은 제게 맞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불러서 식당을 차지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니년이 뭔데 이 식당을 가지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린 집어치워. 어머님께서 처음에 하신 약속 잊으셨어요? 전 어머니가 하셨던 말 다 녹음해뒀어요. 그거야 널 식당에서 부려먹어야 하니까 했던 말이었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해서 얼마라도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잊어보니 아주 악독한 년이야. 식당은커녕 10원 하나 위자료로 못 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시어머니도 아주 뻔뻔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희주녀는 상간녀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의사협회에 그년이 의뢰받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고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제보를 했어요. 의사협회에서는 정식으로 희주년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그녀의 의사 면허는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게 전화를 해서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댔어요. 네가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그녀는 악에 받쳐서 욕을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당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모두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온 뒤에 저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야 했다고 호소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식당이 위자료로 넘어가는 걸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결혼생활 동안 제가 당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게 위자료를 주기 위해서 식당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에 저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장남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어요. 그는 다행히도 장남이 아니었고 결혼하면 분가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제게 했던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초혼에 실패하면서 생각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는 서로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